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3주차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가 2주차 때 에듀클래스에 설문지 올린 거 있죠? 설문지 한 50명 정도 참여를 해줬는데요. 제가 그 설문 결과를 보고 나니까 크게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일단 처음에 느낀 거는 이게 생각보다 영어 교재로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이제 학생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50% 정도면은 제가 이제 마지노선을 생각하는 게 한 50% 정도였는데 그 이하면은 제가 원래 처음에 교재를 영어 교재로 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어 슬라이드로 계속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었고 이걸 중간에 바꿔버리면은 되게 큰 혼선이 있기 때문에 원래 안 그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50%를 넘어서 75%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규 교수님 책으로 제가 이제 주 교재를 바꾸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 이 자료도 이렇게 영어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제가 에듀클래스에 올린 그 이준 교수님 PPT 있죠? 그 PPT를 이용해서 진도를 앞으로 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이 좀 많다는 게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었는데 강의 시간을 제가 계속 그 녹화를 얼마 정도 하는지 그걸 계속 제가 재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한 2시간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20분 정도.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시간을 앞으로 이제 2시간 이내로 딱 조절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거랑 또 관련돼서 그 제 이제 바이위클리 어사이먼트 있죠. 그 과제량도 원래 25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거였는데 정확히 절반으로 12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는 걸로 양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교재를 한국어 교재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바꿀게요. 지금 계속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인데 어쨌든 강의 지금 학기 초죠. 아직까지 학기 초인데 학기 초에 이렇게 변화를 줘서 좀 미안한데 아무튼 이거는 저를 위한 수업이라기보다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커멘트가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적절한 커멘트고 약간 이해가 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러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음. 자, 그래서 일단 한국어 교재 하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다 끝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단 마무리 지은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게 5장 Optimal Choice 이거에 관련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이제 공부한 적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소비자 이론의 전체적인 그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일단 선호에 관해서 preference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preference의 이제 5가지 가정에 관해서요. 처음에 4가지 가정은 왜 필요한지요? 처음에 complete하고 transitive하고 monotone하고 continuous 하다는 가정이요. 자, 이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 가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utility function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tility function으로 분석하면 좋은 이유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효용함수의 레벨셋으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가정인 이 convexity 있죠. 선호가 볼록하다는 거는 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이렇게 볼록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5번째 가정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optimal choice가 결국 무차별 곡선과 버진 라인이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접하는 지점에서 optimal choice가 형성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지금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과 주어진 시장 가격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집합은 여기 검정색 라인으로 형성된 여기 삼각형 안쪽이죠. 삼각형 안쪽에 형성된 이 번들, 이 안에 있는 번들만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주어진 이 버짓셋에서요. 과연 얼마만큼 자신이 어떻게 유틸리티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인디퍼런스 커브의 레벨을 점차 이렇게 gradually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4번째 가정, 이 모노토니시티 때문에 유틸리티가 증가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인디퍼런스 curve부터 시작해서 무차별 곡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보다도 좀 더 높은 레벨을 달성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선택 불가능하죠. 여기 있는 모든 범들은 이제 이 삼각형 외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차별 곡선과 버진 라인이 딱 접하는 점. 자, 그래서 이거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컴을 이 두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써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optimal choice는 이 검정색 선, 버진 라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optimal choice에서 indifference curve와 버진 라인이 서로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MRS랑 그 다음에 버진 라인의 기울기인 상대 가격이 이렇게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optimal choice를 우리가 이제 얘기해 봤는데요. 그래서 요 그 tangency 컨디션에 관해서 우리가 경제학적인 의미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컵 더글라스에서 그래서 optimal choice를 우리가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이렇게 테이스트가 이렇게 모서리를 가질 경우에는 MRS랑 P1 over P2가 서로 같은 그런 딱 지점이, 그러니까 접하는 지점이 여기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서리에서 optimal choice가 형성된다는 것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쿼즐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모서리해가 발생한다는 거, 코너 솔루션 발생한다는 거, 이거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코너 솔루션인 경우에는 우리가 MRS랑 정확하게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진 라인과 무차별 곡선이 서로 이렇게 접하는 지점이 형성된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든요. 무차별 곡선이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아랫부분을 생각 안 해주냐면은 x1과 x2는 지금 두 재화에 대한 소비이기 때문에 결국 0보다 커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x2가 0보다 작죠. 근데 소비가 0보다 작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을, 그 재화를 시장에 공급한다는 의미인데 이 소비자는 그렇게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른 거죠. 이 점에서는 지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랑 버진 라인의 기울기가 서로 일치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무차별 곡선이 좀 더 가파르네요. 결국에 MRS가 P1 over P2보다 더 큰 지점이죠.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MRS는 MU1 over MU2거든요. 그래서 MU1 over P1이 MU2 over P2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요. 그 말은 이 MU1 over P1, 그 다음에 MU2 over P2 이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했죠.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1달러가 있으면 과연 이거를 어느 재화를 소비하는 데 써야 되는지요. 이 각각의 의미는 marginal utility per dollar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달러당 각 재화가 발생시키는 그런 한계 효용이요. 그래서 MU1 over P1이 더 크다 이 말은 첫 번째 재화가 1달러, 그 달러로 나눠준 그 한계 효용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재화를 소비하는데 인컴을 소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컴을 전부 다 첫 번째 재화에 이렇게 다 소비하게 돼요. 반대로 MU2 over P2가 더 크면은요. 이 말은 MRS가 P1 over P2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버진 라인의 기울기가 더 커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디퍼런스 커브가 생겼으면은 그러면은 이 점에서 Y축에 있는 이 모서리에서 이제 optimal solution이 optimal choice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쿼즐리니어 케이스까지 알아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optimal choice는 가격과 소비자 시장의 가격과 각 재화의 가격과 그 다음에 소득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재화에 대한 소비는 결국 price랑 소득 간의 펑션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P를 이렇게 굵은 레터로, 볼드 레터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거는 P1과 P2를 모아놓은 프라이스 벡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P1, P2, M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제가 너무 안에 있는 그 변수가 많아지면 함수가 복잡해지니까 제가 하나 줄인 거예요. 이렇게 벡터로 표시해 가지고요. 자, 그래서 옵티멀 초이스가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과
그 다음에 소득에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함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5.1에서 이제 다룬 거는 컵 더글라스였거든요. 그래서 유틸리티 펑션이 x1의 알파승, 그 다음에 x2의 1 알파승. 자, 이럴 경우에 그 optimal choice는 또는 optimal bundle은 상품 묶음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면은 지금 우리 그때 이 알파에 관한 그런 경제학적인 의미도 한번 얘기했죠. 첫 번째 재화에 두 번째 재화에 비해서 첫 번째 재화에 얼만큼 많은 웨이트를 두고 있는지요. 그래서 소득 M이 있다면은 그 알파만큼을 이제 첫 번째 재화에 소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재화의 가격은 P1이니까 P1으로 나눠준 이만큼 소비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거 price랑 income에 관한 펑션인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재화의 가격에는 의존하지 않지만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재화는 어떻게 수요하냐면은 인컴에다가 그거에 상응하는 1-알파 요 웨이트를 곱해준 다음에 이만큼을 이제 지출하는 거죠. 두 번째 재화를 그래서 몇 개 소비할 수 있냐면은 그걸 이제 P2로 나눠줘야죠. 이만큼 소비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price랑 income에 관한 펑션이죠. 근데 P1에는 지금 첫 번째 재화의 가격에는 의존하지 않네요. 그래서 컵 더글라스일 때 이렇게 우리가 optimal choice를 각각 price랑 income에 관한 펑션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수요 함수, demand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 앞에다가 이걸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디벨롭한 그 알프레드 마셜의 이름을 따서 마셜리안 디맨드 펑션 또는 통상적인 수요 함수라고 해가지고 ordinary demand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앞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수요 함수에 또 다른 수요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쉽게 예상할 수가 있죠. 실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해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살짝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종류의 수요 함수에 관해서도요. 근데 이 Marshallian demand function 또는 ordinary demand function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말도 안 붙이고 demand function이라면은 이 Marshallian demand function을 얘기하는데 자, 이 수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과 재화에 대한 가격과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얼마큼 갖고 있는지 그 인컴에 관한 펑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자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은요. 그럼 지금 price랑 income이 변할 때, 그래서 price가 상승했다 또는 하락했다, income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거에 따라서 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프라이스는 시간에 따라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일 프라이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플럭슈에이트 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에 대한 그 음식 가격이요, 시간에 따라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인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하게 되면은 어느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옮기면 인컴이 변하게 되죠. 아니면은 이래서 어떤 직장에서 운이 안 좋아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직장 안에서도요. 똑같은 직장 안에서도 그 히어라키에 따라서 승진할 수가 있죠. 승진하면 인컴이 상승하는 거죠. 이렇게 인컴이 변하면은 과연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패턴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보는 게 소비자 이론의 핵심이에요. 소비자 이론의 핵심은 그 optimal choice가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죠. 그게 가격과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소비자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요. 특히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price나 income change에 관해서 어떻게 소비 패턴이 변하는지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할 건데 이게 바로 소비자 이론의 가장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그 optimal choice를 어떻게 가격과 소득에 관한 함수로 표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지금 완전 대체제예요. 그래서 완전 대체제 중에서도 1대1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coefficient가 둘 다 1이죠. 다른 말로 표시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계 효용으로 표시하면은, 첫 번째 제어로부터 나오는 한계 효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어로부터 나오는 한계 효용 둘 다 1이에요. 1로 편미분하면은 둘 다 1 되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유틸리티 펑션은 두 제어가 뭘 소비하는지 중요하지 않죠. 이 소비자한테는요.
두 제화의 합이 내가 만약에 합 10개만 딱 소비했다 그러면은 이걸 9대1로 소비하든 8대1로 소비하든 3대7로 소비하든 상관이 없어요. 합이 10개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왜냐? 정확히 제화 하나하나가 둘 다 완전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이래서 MU1과 MU2가 둘 다 1일 경우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MRS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1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요. 앞에 마이너스 사인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의 비율을 갖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소비자는 과연 어떻게 자신의 그런 소비 패턴을 구성하냐면요. 그럼 이거는 지금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한마디로 효용 측면에서 나오는 그냥 선호에 따른 그런 선택이죠. 그러니까 선호만 딱 의존하다 보면은 뭘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합만 맞추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이제 가격이죠. 근데 지금 가격은 P1과 P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만약에 첫 번째 재화가 더 비싸요. 그러면 첫 번째 재화 소비 안 하겠죠. 반대로 두 번째 재화가 더 비싸요. 그러면 두 번째 재화를 소비 안 하겠죠. 첫 번째 재화만 쓰겠죠. 자, 이 인투이션을 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커너 솔루션을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검정색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인데요. 여기서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를 차근차근 올리다 보면은 접하는 지점이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선, 요게 이제 요거가 나타내는 레벨이 있죠. 그 레벨이 제일 달성 가능한 유틸리티 중에 제일 높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최적의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요 모서리 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해일 때는 우리 쿼즐리니어 케이스에서 봤듯이 MU1 over P1과 MU2 over P2. 자, 이 둘 중에 뭐가 더 큰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 example에서 MU1과 MU2가 둘 다 1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원래는 이렇게 한계 효용이 딱 정확히 1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한계 효용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코카콜라를 처음에 딱 한 잔 마셨을 때는 효용이 많이 증가하죠. 근데 거기서 한 잔 더 마셨다 생각하면은 첫 잔을 마셨을 때보다는 효용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러니까 첫 번째 재화를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여기 MU1은요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1로 이렇게 딱 픽스되어 있거든요. 딱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량과 상관없이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왼쪽이 더 크면요. 그 말은 1 over P1이 더 크다는 얘기죠. 1 over P2보다.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P1이 P2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재화만 소비하는 게 이 소비자한테는 옵티멀 초이스죠. 왜냐? 만약에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럼 그걸 첫 번째 재화에 소비해야 되죠. 왜냐면 첫 번째 재화가 좀 더 높은 효용을 주니까요. 두 번째 재화에 비해서요. 이게 나타나는 게 이 부등식이죠. 근데 첫 번째 재화를 그래서 소비했어요. 근데 역시 MU1 over P1과 MU2 over P2 이 둘 간의 그 어떤 게 더 큰지 그 매그니튜드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 첫 번째 재화가 더 많은 한계 효용을 주고 있는 거죠. 1달러당 한계 효용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모든 소득을 전부 다 첫 번째 재화에 다 쏟아붓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x1 스타는 m over p1 그 다음에 x2 스타는 제로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를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석해 보면은요. 지금 mu1 over p1이 더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mu2로 나눠주고 P1을 양변에 곱해주다 보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MRS가 좌변은 MRS가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 P1 over P2가 되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그 머진 라인의 기울기보다 더 커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검정색 선의 이 기울기가 더 낮죠. 그러니까 더 머진 라인이 좀 더 평평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X축에 한마디로 첫 번째 제어만 이렇게 소비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X축에서 옵티멀 초이스가 발생하게 돼요. 이것처럼요. 그래서 X1 스타는 양의 값을 갖고 X2 스타는 제로가 돼요. 반대로 MU2 over P2가 더 크면은요. 이렇게 되면요.
그럼 이 말은 MRS가 이제 P1 over P2보다 낫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무차별 곡선이 좀 더 플랫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은 버진 라인이 좀 더 가파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요 파란색 선보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 해보다요, 요 위에 있는 게 좀 더 높은 거죠. 위에 있는 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Y축에서 이번에는 모서리 해가 발생하게 돼요. 네, 여기 Y축에서요. 자꾸 뭔가 메시지가 뜨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Y축에서 코너 솔루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잠시만요. 제가 시계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걸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자, 완전 대체적일 경우에 과연 디맨드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x1 스타는 이제 프라이스랑 소득에 관한 펑션인데요. 만약에 1 over p1이 1 over p2보다 더 커요. 다시 얘기하면은 p1이 p2보다 더 낮아요.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제어만 소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 over p1이 더 낮아요. 다시 얘기해서 P1이 더 커요.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더 높아요.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재화 소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정확히 일치하는 수가 있죠. 그날은 P1이랑 P2가 정확히 같은 거죠. 자, 요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MRS랑 P1 over P2가 정확히 일치해요. 자,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검정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같다는 거죠. 근데 둘 다 직선이에요. 둘 다 직선이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버진 라인과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게 정확히 포개지는, 정확히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럴 경우에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옵티멀 초이스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효용 측면에서 둘 다 똑같고요. 1대1로 대체 가능하고요. 시장에서도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뭘 소비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소득 전부 다 소비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제 optimal choice가 하나의 점이 아니고 인터벌로 나오겠죠. 0과 m over p1 이 사이에서 아무거나 다 소비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demand function이 이렇게 세 가지 피스로 나오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piecewise fun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대체적일 경우에는 이렇게 piecewise function이 된다는 거예요. 수요 함수가.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example인 이번엔 완전 보완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완전 보완제일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L 쉐입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효용 함수는 이렇게 x1과 x2 그거의 미니멈 펑션으로 이제 정의된다고 했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때 얘기했던 게 항상 optimal choice는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킹크가 발생되는 이 점에서 이제 발생하게 돼요. 왜냐?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첫 번째 재화를 늘려봤자 x2는 딱 고정된 상태에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를 늘려봤자 효용은 변화가 없거든요. 지출만 더 늘어날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x1을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x2를 증가시켜봤자 지출만 늘어날 뿐이지 효용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이 모서리인 점에서 이제 optimal choice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모서리는 뭐냐면은 두 개, x1과 x2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이죠. x1과 x2가 정확히 일치한 점이요. 그래서 optimal choice x1 스타랑 보통 그 optimal choice일 때는 이 별표를 붙여주거든요. x2 스타가 서로 일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점은요. 그 점은 버진 라인 위에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모든 소득을 다 써야 되죠. 그래서 P1 x1 스타 그 다음에 P2 x2 스타 이 더한 값이 소득과 정확히 같아야 돼요. 자, 근데 두 개는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1, x2 스타 대신에 x1 스타로 대입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좌변을 x1 스타로 묶어주면요.
그리고 P1 플러스 P2로 나눠주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 함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화도 첫 번째 재화랑 똑같이 수요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둘 다 수요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m over p1 플러스 p2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수요 함수를 유도하는 방법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보완제일 경우에 수요 함수, 그 다음에 완전 대체제일 경우에 수요 함수요. 그 다음에 컵 더글라스일 때 수요 함수. 자, 이렇게 세 가지 이그젠플을 관해서 이제 수요 함수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자, 이제 이거 공부하고, 자, 이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이게 가격과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공부할 건데, 그 전에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베리안 책에는 텍스에 관한, 세금에 관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금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큰 주제예요. 그래서 따로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해서 하나 어플리케이션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세금에 관한 내용은 재정학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저는 이번에 제가 들고 온 이 어플리케이션은 베리안 책에는 없고 이중규 교수님 책이 있어요. 이중규 교수님 책 6.1장에 나와 있는 건데 노동 공급에 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소비자 이론 요 배운 거를 노동 공급에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응용하는지 한번 보면요. 일단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는 이제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취직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당장 취직을 할 건지 아니면은 좀 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아니면 좀 더 다른 어떤 시험 준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취직을 할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리랜서가 될 경우에는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과연 얼마만큼을 일해야 될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사에서 오퍼를 두 군데 받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 회사는 하루에 9시간, 두 번째 회사는 8시간.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얼만큼, 일주일 동안 또는 여러분 이제 하루 동안 몇 시간을 일해야 될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결정이 한 나라의 노동 총 공급을 이제 결정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게 그 출산율이 있죠. fertility decision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출산에 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죠. 이 출산율이 지금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이 지금 한 명을 못 넘고 있죠. OECD 국가 중에 최저예요. 근데 이 출산율은 결국 지금 현재 그 노동 공급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은 잠깐 노동시장에서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되게 힘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 출산율은 결국에 미래 인구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미래의 전체 레이버 서플라이를 역시 또 결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 공급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기 전에 이 노동 공급에 대해서 현재 과연 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영어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했지. 보통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라고 얘기하거든요. Labor Force 또는 Market Participation Ratio.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경제활동 참여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얼만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경제활동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일을 한다는 얘기죠. 자, 요거에 제가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는 쉽게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미국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시간에 따라서 되게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거죠. 첫 번째 의사결정이죠. 과연 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에 관한 의사결정인데 그 의사결정이 시간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8년도랑요. 1948년도랑 2010년도를 비교해보면은 이건 미국인데요. 16세 이상 남자 여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비교해보면은 48년도 때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84%, 여성은 31%였어요. 근데 10년 전이죠. 2010년도에는 남성의 참여율은 20%가량 떨어졌고요. 반면에 여성의 참여율은 20% 이상 오른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매주 사람들이 얼만큼 일하는지요. 이건 두 번째 의사결정이죠. 일단 임용이 되면은 그래서 결국에 employed 되면은 얼만큼 일할 건지요. 이것도 많이 변했어요. 40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6시간이 빠진 거죠. 매주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일을 하지 않고 레저 같은 거요. 그런 레저 활동을 즐긴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죠. 뭔가 이렇게 일과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밸런스를 추구한다는 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리빙 스탠다드죠. 자, 여기에 관해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디컴포지션 해보면요. 이걸 좀 더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은, 자, 이걸 남자에 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역시 미국 데이터인데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컬럼은 연도예요. 그래서 19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나이대별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25세에서 44세까지는 그래도 꾸준해요. 계속 90%가 넘고 있죠. 근데 45세에서 64세부터는 90에서 80, 10% 정도 감소했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사람들의 은퇴 속도가 언제까지 딱 일하고 이제 그 은퇴를 하잖아요. 리타이어먼트 하는데 그 리타이어먼트 그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가장 줄이는 요소는 뭐냐면요. 65세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5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10%까지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가 살짝 반등하는데요. 최근에요. 2009년도, 2000년도랑 2009년도 비교해보면은 15%, 16%에서 22%까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쇠퇴가 발생하게 되는데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디서 가장 스티프하게 발생하게 되냐면 65세에서 이제 65세 이상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20년 동안은 이렇게 이 participation rate이 이제 반등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유를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자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그런 신빙성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의 그런 사회 참여율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65세 이상이 넘었을 때 사람들이 은퇴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랑 여자랑 어떤 그런 의사결정에 그 서로 간에 그런 보완적인 역할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가 은퇴를 할지 말지는요. 자신의 커플인 여성이 은퇴를 한 상태인지 안 한 상태인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여성이 이제 자기가 하던 직장을 그만둘까 아니면 계속 일을 할까 이 결정은요. 자신의 남편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 역시 또 영향을 받고요. 그런데 여기 남자고 여기 여자면요. 요 결정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언제 은퇴를 많이 하냐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런 팩트가 있어요. 여자가 계속 자신의 그 아내가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자도 여자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보다는 여자가 남자한테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이유 좀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일을 많이 못했으니까요. 그 일에 대한 욕구가 아직까지 다 충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일을 좀 더 노동시장에 좀 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남자보다 좀 더 강한 거죠. 아무래도 중간에 출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하는 시간이 그 커리어가 이제 완성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좀 더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좀 더 그 리타이어먼트를 좀 늦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남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냐면은 은퇴하고 나서 같이 아내랑 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리저 활동 같은 게 어떤 shared였을 때 그래서 이걸 shared leisure effect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리저에 관한 그 효과가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최근에 여성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65세 이렇게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제 활동을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반등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이게 과연 이게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 결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역시 믿던지 말던지죠. 되게 이렇게 사회 현상, 이 경제학이 재밌는 이유는 어떤 이런 하나의 데이터를 주고서도 되게 많은 이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가 맞냐 이런 것보다도 과연 뭐가 제일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그거에 따라서 과연 사람 경제학자들이 그거를 요게 이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accept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reject 하는지 그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억셉하는 이론은 바로 이 shared leisure effect라고 해가지고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은퇴 결정이 서로 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자들이 보통 좀 노동시장에 좀 더 오래 남아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남자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남자들이 최근에 은퇴를 앞당기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자 한번 볼까요? 여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참여율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자는 지금 이렇게 나이에 관해서 보다도요, 자신의 그런 marital status,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지, 싱글인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지요. 거기에 따라 이제 나누는 게 좀 더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요. 싱글일 경우에는 당연히 증가하긴 증가했지만 그 증가 폭이 요 married women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그렇죠? married women 보면은 과거에는 10% 정도였다가 최근에 60%까지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컬럼은 이제 그래서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서로 이제 별거하는 상태일 때 이때도 역시 증가긴 증가했지만 가장 큰 증가폭은 결혼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많이 증가했다는 여기서부터 기여한 이게 가장 큰 기여를 미친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남자랑 여성들 간의 경제활동 참여율에 이렇게 팩트 두 가지 받고 마지막 팩트요. 이 워킹 아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1900년도에는 매주 일하는 시간이 평균 노동 시간이 55시간이었는데요. 매주.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1930년도 때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있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자발적으로 왜냐면은 회사가 많이 이제 그때 이제 전체적인 비즈니스가 이렇게 많이 슈링크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 대공황 때문에 이렇게 확 줄어들었다가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되게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이코노믹 붐 상태가 됐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리커버리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경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50년대부터 계속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런 트렌드도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평균 노동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트렌드도 웨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역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이 지금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과거에는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시간당 페이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간당 페이가 낮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생활 수준을 위해서는 더 많이 일을 한 거죠. 근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임금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그 프로덕티비티가 이제 되게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프로덕티비티가 높은 사람이 어느 정도, 잠시만요. 지금 제가 잠깐 전화 때문에 약간 디스럽티브 돼가지고 할 얘기를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장 열심히 가장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최근에는 페이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프로덕티비티가 과거에 비해서 이 기술 진보에 의해서요, 되게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프로덕티비티가 되게 한정돼 있다고 하면은요, 요즘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높아진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리저 활동을 좀 줄여야겠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아무리 스킬이 좋다 하더라도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1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차이가 되게 이제 되게 이제 갭이 엄청나게 이제 큰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차라리 리저 활동을 좀 줄이고 제가 차라리 일을 하겠다.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서로 간의 소득 그 불균형이 점차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프로덕티비티가 낮은 사람들, 한마디로 시간당 페이가 낮은 사람들은 그만큼 적게 일하니까요. 대신에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되게 오랜 시간을 일하다 보니까 전체 페이는
그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전체 earning의 그 차이는요, 서로 간의 그런 그 불균형의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소득 불균형이 좀 더 이렇게 magnify, 좀 더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팩트가 있는데 이거를요, 단순한 모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뭐라고 부르면은 여기서 이제 Labor Leisure Choice Model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 경제학을 배우면은 이게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런 모형이거든요. 이 모형을 갖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없고요. 우리가 예측하는 건 뭐냐면은 왜 65세 이상의 그런 남성들이요, 이렇게 참여율이 이렇게 낮아졌는지요. 그다음에 왜 시간당 그 이 주당 워킹 아워가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요. 이 두 가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모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금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부터 유틸리티를 받냐면요. 소비로부터. 어떤 재화를 소비하면서 거기서부터 오고 또 리저를 소비하면서부터 또 역시 유틸리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전체 그 효용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컨섬션과 총 리저 활동에 영향을 받는데요. 컨섬션에 알파만큼 웨이트를 두고 리저에다가 1 알파만큼 두는 자, 이런 컵 더글러스 형태로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총 몇 시간을 주당 일해야 될 건지 요 H를 결정해야 돼요. 주어져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hourly wage rate 이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주당 일할 수 있는 최대 몇 시간인지 사람의 시간은 이제 24시간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거는 지금 T는 뭐냐면은 요 일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리저 타임을 전부 다 합친 시간이죠. 그 다음에 V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또 얻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재산이 있을 수도 있죠. 캐피탈이요.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건물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일하는 것 제외, 한마디로 이런 걸 non-labor income이라고 하거든요. 노동과 관련이 없는 소득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V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가지 원소를 갖고요. 우리가 이 사람의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써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기서 이거 C는 전체 컨섬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출이에요. 총 지출은 C예요. 얼만큼 지출할 수 있냐면요. 주당 얼만큼 지출할 수 있는지 그거죠. 이거는 consumption per week죠. 자, 이게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은, 지금 일하는 것부터 나오는 레이버 인컴이 있죠. 레이버 인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주당 T만큼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리저로 빠져나가는 거 빼줘야죠. 자, 요게 이제 H가 되는 거죠. 그리고 T는 여기서 일하는 시간 플러스 리저 타임이거든요. T는 일하는 시간 H, 그 다음에 리저 타임 L, 이거 두 개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일을 하는데 요만큼 일을 하면은 W만큼 벌어요. 그래서 W에다가 T-L을 곱해준 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근로소득, 레이버 인컴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레이버 인컴 외에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일을 하든 안 하든 V만큼의 소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요 다음과 같이요. 자, 요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C는 W T-L 그 다음에 플러스 V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소비하는 게 뭐냐면요. 이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저도 우리가 소비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소비하는 걸 전부 다 좌측으로 넘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C 플러스 WL 이거는 WT 플러스 V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W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리저를 소비했으면요. W만큼의 가격이 들어가요. 커스트가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냐면은 리저의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opportunity cost 리저요. 리저의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이 왼쪽이 총 비용, 오른쪽이 이제 총 소득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자, 그래서 X축에다가 L을 놓고요, Y축에다가 C를 놔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지금 리저를 T 이상 가질 수가 없거든요. T는 지금 매주 주어진 총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저가 이 T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요. 만약에 한 시간도 놀지 않고 계속 일만 해요. 계속 일만 해요. 그러면은 총 얼마만큼을 쓸 수 있는 거죠? WT 플러스 V만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시간을 다 일을 했으면 L을 0으로 잡으면은요. L을 0으로 하면은 L을 0으로 하면 C는 WT 플러스 V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인터셉트는 뭐가 되냐면요. WT 플러스 V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한 시간도 일을 안 하고 자신의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T는 한마디로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거 빼고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노는 시간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근데 한 시간도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컴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L이 T거든요. 전부 다 놀았어요. 그러면은 이 부등식이 어떻게 보냐면은 C 플러스 WL L 대신에 이제 우리가 T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WT 플러스 V WT가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이버 인컴이 없으니까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거는 다른 캐피털 인컴, non 레이버 인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에서는 V만큼 소비할 수 있어요. 만약에 L이 T면은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으면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자,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요. 직선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 자, 이 직선이라고 생각해요. 이 직선이 이제 버진 라인이 돼요. 버진 셋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렇게 사다리꼴로 생겼죠. 사다리꼴로 생겼죠. 여기 안에 있는 점들을 이제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옵티멀 초이스가 있다면은, 여기 검정색 선 위에 있는 점을 이제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버진 라인이 이렇게 서로 접하는 이런 점에서 이제 자신이 총 얼마를 소비하고 그 다음에 얼만큼을 리저 활동을 선택할지 이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컵 더글라스예요. 유틸리티 펑션이 UCL이 이렇게 컵 더글라스예요. 그러면은 아까 컵 더글라스일 때 optimal choice는요. 어떻게 생겼죠? C를 얼만큼 하냐면요. 자신이 벌 수 있는 총소득 WT 플러스 V죠. 여기다가 알파만큼의 웨이트를 주죠. 그리고 그거를 C의 가격으로 나눠줘야죠. 근데 이거는 C는 지금 여기서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에 관련된 가격은 1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소비하게 되고요. 리저는 얼만큼 소비하냐면요. 리저에 붙은 웨이트요. 1-알파 총소득 중에 1-알파만큼을 리저에 쏟아부어요. 리저의 가격은 리저의 기회비용 W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자, optimal choice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C는 여기서 따로 안 적어줬는데요. 우리가 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총 얼마만큼의 노동을 공급할 건지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총 그래서 H 스타는 어떻게 되냐면요. 얼마만큼을 일할 건지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다가 optimal leisure time을 빼줘야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두 개 빼주면은 이거 첫 번째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지금 이거를 나눠 써볼까요? W 1 알파 WT 그 다음에 플러스 1 알파 V 나누기 W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W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래서 T-L 스타는요. 이런 거는 알제브라라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같이 해보면은 1 알파 T 마이너스 1 알파 V over W가 되죠. 그래서 T랑 요 1이랑 지워지고 남는 게 알파 T 마이너스 자, 요 term이 되네요. 자, 이제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만약 이 사람의 non-labor income이 증가해요. V가 증가해요. 그럴 경우에는 과연 얼마만큼을 공급할 건지 시장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V가 증가해요. V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되죠? V가 증가하면은 더 많은 숫자를 빼준 거기 때문에요. H 스타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노동 공급 시간이 줄어들어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아까 요걸 보면은요. 왜 65세 이상 남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안 하는지요? 이 사람들은 이미 벌써 충분히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이미 벌써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주식을 그만큼 사놨거나 이미 벌써 노후를 보장해 놓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부위가 높은 사람들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줄어든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W가 증가했을 경우에요. 지금 이렇게 아래 요 분모가 증가했다는 거는요. 요 전체 여기 분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아래 분모가 커지면 전체 분수는 줄어드니까요. 그럼 더 작은 숫자를 빼준 거니까 H 스타는요.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자, 요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아까 여기 가볼까요? 왜 최근에는요. 그 시간당 페이가 높은 사람들이 더 일을 오랫동안 하는지요? 시간당 페이가 높은 사람들이 결국엔 여기서 지금 W가 증가했다는 거죠. W가 증가하는 사람들이 왜, 노동 공급을 증가하냐면요. 기본적으로 W가 증가했다는 건요. 그, 리저의 커스트가 증가했다는 거죠. 리저의 기회비용이요. 내가 만약 1시간을 놀지 않고 일했을 경우에 벌 수 있는 소득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체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평균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브레이크다운 해주면은 최근에는 페이가 높은 사람들이 그만큼 대신에 일을 열심히 하고 페이가 낮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리저를 많이 즐긴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건 empirical fact예요. 어떤 통계적인 자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팩트인데 우리가 그 팩트를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페이가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냐면은 그만큼 리저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더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에드워드 프레스캇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어요. 에드워드 프레스캇. 이 사람이 오바마 정부 때요. 오바마 정부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죠. 2012년도 때 그때 오바마 정부가 재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거든요. 8년 동안요. 2012년도 때 어떠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냐면요. 최소득 계층, 그러니까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죠. 탑 1%요. 1%의 인컴 텍스가 그 소득세죠. 소득세가 최소 3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그 워렌 버핏 이름을 따가지고요. 버핏 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먼저 얘기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 다 알고 있죠?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회사 그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투자를 엄청 잘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죠. 단순히 이런 IT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만큼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번 사람이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요. 자신의 비서보다 더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냐면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냐면요. 그때 미국에서 인컴 텍스는 되게 높은 반면에 이런 non-labor income으로 나오는 그런 캐피털 텍스 있죠. 그런 캐피털 텍스가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때 자신한테 좀 더 많은 세금을 떼가도 좋다. 이건 떼가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현재 조세는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그 법을 버핏 룰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거든요. 자, 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에드워드 프레스캇이 얘기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서부터 세금을 더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세금을 올리면은요, 세금을 올린다는 거는 자신이 일한 것보다, 여기서 만약에 한 시간 더 일했으면 W만큼 벌 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 어느 부분을, 이 부분을 T만큼 부분을요,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일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효과가, 그 인센티브 효과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는 2004년도 보고서인데요. 2004년도 때, 그때 에드워드 프레스캇이 미국 미네아폴리스 그 연방은행의 어떤 그런, 어드바이저 역할을 이제 했던 그런 시절인데요. 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썼어요. 왜 미국 사람이 유러피안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지 그거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래 테이블이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1956년도랑 그 다음에 2004년 요 지금 50년 동안의 이런 그런 타임 스팬 동안 사람들이 과연 일을 얼만큼 덜 하는지를 나타낸 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0.74죠. 이거는 사람들이 최근 1956년부터 2004년까지 50년 동안 일하는 시간을 26%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룹 1 같은 경우는요. 평균 줄인 시간이 얼마냐면 30%예요. 30%. 여기에 속하는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벨기움, 덴마크,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평균 17% 줄였어요. 이런 나라들이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든, 스위스land, UK 이런 나라들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오히려 약간 더 일을 많이 했네요. 50년에 비해서. 50년 동안 지나면서요. 여기에 속하는 나라들이 호주, 캐나다, 그리스, 그 다음에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왜 미국 사람은 유러피안보다 현재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소득세에서 찾았어요. 여기 지금 Y축에 나와 있는 이 텍스 웨지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분 일하면 이제 세전 소득이 있고 세후 소득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일하면 이제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이제 과연 소득이 얼마인지 그런 거 많이 물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걸 세전으로 계산하는지 세후로 계산하는지 그 차이가 이 텍스 웨지예요. 여기서 0.9라는 거는 10%를 떼갔다는 얘기고요. 정부가 0.7이라는 건 30% 떼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그룹을 보면은 지난 50년 동안 1955년부터 2005년까지요. 텍스 웨치가 지금 원래 0.7이었는데요. 이렇게 20% 줄어든 거. 결국 0.5 한마디로 50%를 정부가 떼간다는 거거든요. 세금의 명목하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룹 1이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에 반면에 그룹 3는요. 그룹 3는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최근에도 30%의 소득세 그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드워드 프레스캇이 주장한 거는 너무 많은 소득을 떼가면은 그러면 사람들의 일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그 인센티브 효과가 이렇게 크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그때 소득세를 올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유명한 아티클이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요. 그래서 텍스는요, 생각보다 훨씬 지금 높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정부가 이때 2012년도죠. 그때 텍스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 소득을 올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이론이 노동 공급에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을 갖는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본 거고요.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금이 증가하면은 노동 공급량을 그만큼 줄인다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시간당 일하는 페이가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노동 시간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non-labor income이 충분히 크면은요, 역시 노동 시간을 줄인다는 거. 이러한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끄집어냈다는 사실이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비디오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비디오부터는 제가 이제 이준 교수님 PPT로 한번 해볼게요.